와,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 이거 아시는 분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폴란드 외교 기록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78년 사이 폴란드는 한국에게 무려 4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습니다. 상환 기간은 10년, 그리고 돈을 갚아야 할 시기는 훨씬 지났습니다. 과연 폴란드는 이 돈 갚았을까요? No! 안 갚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지금 떼먹으려는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폴란드 너네 그냥 돈 갚지 마. 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한국,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파엘 노바크입니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동유럽 외교사라는 과목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죠. 냉전 시대 우리 폴란드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후반 폴란드는 심각한 외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죠. 당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의 경제 블록에만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멈췄죠.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제공한 차관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잠깐, 이게 뭡니까? 저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죠. 틀림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차관을 제공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받지 않겠다고요? 교수님? 한 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30년 넘게 국제정치를 연구해온 제가 이런 사례를 처음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급하게 강의실을 나섰죠.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냥 안 받겠다고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외교부 공식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폴란드, 카관, 1991년. 잠시 후 화면에 문서 하나가 나타났죠. 1991년 한국 외교부에서 발행한 공식 자료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1991년 당시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 관계는 거의 전무했죠. 양국 간 교역량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줬습니까? 그것도 몇 년 후에 받지도 않겠다고 선언하면서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동료 교수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누 씨, 혹시 1990년대 초반 한국이 우리나라에 차관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야누 씨 교수가 고개를 갸웃했죠. 무슨 소리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번엔 토마시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라파엘, 그건 그냥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에요. 큰 의미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외교적 제스처라고요? 400만 달러를 그냥 포기하는 게 제스처입니까? 400만 달러? 야누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라파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질문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역사 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죠. 외교부 기록보관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르샤바 시내에 있는 외교부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있는 기록보관소는 을씨년스러웠죠. 1970년대 후반 경제 관련 문서를 찾으시는군요. 보관소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서고에서 저는 2시간째 문서를 뒤지고 있었죠. 오래된 파일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란색 봉투 하나가 제 손에 잡혔죠. 겉표지에 한글과 폴란드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폴란드 인민공화국 경제협력차관.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두툼한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1978년 7월 15일 체결된 차관 계약서였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 간 경제협력 차관 계약서. 계약 금액 400만 달러. 계약 기간 10년. 연 이자율 3%. 용도 폴란드 경공업 발전 자금. 그리고 맨 아래에는 양국 경제부 장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건 정말이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이었죠. 한국은 정말로 1978년에 우리나라에 400만 달러를 빌려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계약서 아래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거든요. 1991년 3월 20일자 공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폴란드 공화국에 제공한 경제협력 차관 400만 달러이자 포함 총 520만 달러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죠.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은 400만 달러를 빌려주고 13년 후에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왜죠?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죠.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 상황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도 그때 결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죠. 1인당 GDP가 1,5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폴란드에 400만 달러를 빌려줬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13년 후의 결정이었습니다. 1991년 한국은 이미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당시 폴란드 경제부 장관이었던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의 연락처를 찾아냈죠. 현재 86세로 바르샤바 교회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바르샤바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라파엘 노바크 교수입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1978년 한국과 체결한 차관 계약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참 오래된 일이지. 정말 한국이 그 돈을 받지 않았나요? 코발스키 전 장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죠. 그래,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했지. 어떻게 특별했나요? 우선 계약 과정부터 달랐어. 보통 차관을 제공할 때는 온갖 조건을 다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어. 그냥 폴란드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9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 차관 상환 받을 생각 없다고. 그냥 폴란드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어. 이유를 물어보셨나요? 물론이지. 그랬더니 한국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코발스키 전 장관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저는 입이 벌어졌죠.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나요? 한국 사람들이 조용히 하자고 했거든. 생색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좋은 일 한 걸로 생각하자고 했어. 신문에도 안 났나요? 한국 쪽에서 언론 공개 안 하기로 했어. 우리도 특별히 발표하지 않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일을 합니까? 400만 달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978년 기준으로는 더욱 큰 돈이었죠. 그 시절 한국도 개발도상국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받지 않겠다고요? 조건도 없이요? 더 이상한 건 생색조차 내지 않겠다는 거였죠. 보통 나라들은 도움을 주면 온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까? 외교적 성과라고 홍보하고 언론에도 발표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포기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한국에 가서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는지 알고 싶었죠. 받은 적도 없는 은혜를. 왜 조용히 갚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죠. 그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메일로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야노시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라파엘 설마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야 합니다. 토마시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그냥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보면 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안 됩니다. 30년 전 일을 제대로 알려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무모한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서울까지 14시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출력하면서 생각했죠.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분단된 나라, 6.25 전쟁,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해서 202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책으로만 봐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책으로 읽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죠. 거대한 건물들, 완벽하게 정리된 시설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자동 출입문이 열리자 차가운 가을 공기와 함께 한국의 첫인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정말 70년 전의 전쟁을 겪은 나라일까?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바라본 서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8차선 도로. 불과 몇십 년 전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 전체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한강 양쪽으로 펼쳐진 수만 개의 불빛들, 그리고 그 사이를 유유유히 흐르는 강물.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질서 있게 흘러가는 교통,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 호텔의 짐을 풀고 23층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은 장관이었죠. 이 도시가 전쟁터였다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미리 이메일로 약속을 잡아뒀죠. 1991년 폴란드 관련 외교 문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태극기가 높이 걸린 정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면이 위험 있어 보였죠. 하지만 직원들의 응대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파엘 노바크 교수님이시죠? 한국어로 인사하는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외교부 사료관리과 이준호 과장입니다. 연락 주신 건 잘 받았어요. 이준호 과장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정확한 한국어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죠. 교수님이 요청하신 1991년 폴란드 관련 문서는 확인해봤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제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죠.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이 있어요. 다만 핵심 회의록과 결정 과정은 내부 검토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준호 과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얇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우선 공개 가능한 기본 문서들부터 보시죠. 파일을 열어보니 1991년 한국-폴란드 외교 관련 공식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제목이 있었죠. 폴란드 공화국 대한 경제협력차관 상환 포기 결정에 관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미소를 지었죠. 교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군요. 하지만 이건 요약 공문이에요. 실제 회의록과 상세한 결정 과정은 별도 문서에 있어요. 그 문서도 볼 수 있나요? 그게 바로 검토가 필요한 문서들이에요. 기밀은 아니지만 외국인 연구자에게 공개하려면 단계별 승인이 필요해요. 저는 약간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승인을 받아드릴게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하거든요. 일주일. 저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한국을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는 것도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서울 곳곳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준호 과장이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전쟁 기념관도 가보시고 청계천도 걸어보세요.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도 추천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방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가득했죠. 폐허가 된 서울 사진들, 피난민들의 절망적인 모습, 그리고 16개국 유엔군의 지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후 복구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폐허였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진들. 조금씩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 미국의 원조, 독일의 기술 지원, 일본의 경제 협력. 설명 패널에는 한국이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재건됐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나라도 도움을 받았구나. 그 순간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깨끗한 하천. 그 주변으로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죠. 길이 4km에 달하는 인공 하천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도시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분수, 다리 밑 문화 공간, 그리고 밤이 되면 켜지는 조명들. 카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두 질서 있게 어울려 걸어 다니고 있었죠. 참 평화로운 풍경이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죠. 경사진 돌계단을 올라가며 한옥들을 구경했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이 현대적으로 보수되어 카페나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었죠. 높은 곳에 올라 서울 정형을 내려다봤습니다. 전통 한옥 지붕 너머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그날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죠. 사방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그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 70년 전 이 모든 게 없었다는 거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시민들의 질서의식, 깨끗한 거리,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떤 철학이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느낌이었죠. 전쟁 기념관에서 본 것처럼 이 나라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곳곳을 도우는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폴란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400만 달러를 빌려주고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일까? 그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준호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에요. 회의록 열람 허가가 났어요. 정말입니까? 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1991년 3월 폴란드 차관 관련 전체 회의록을 보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30년 전 그 조용한 결정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속에 담긴 철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느낀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었죠. 내일이면 진짜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기로 한 그 결정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을 저는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다시 외교부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저를 맞이했죠. 교수님, 준비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저를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사료 열람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방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도서관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기 1991년 3월 폴란드 차관 관련 회의록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담긴 문서를 펼치게 됐구나. 손이 떨렸죠. 30년 전 그 조용한 결정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준호 과장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그 조용한 방에 남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1년 3월 18일 외교부 정례회의 회의록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8명의 고위 관료들이었죠. 의제는 단 하나, 폴란드 공화국 대한 경제협력 차관 처리 방안. 회의는 경제협력국장의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폴란드의 1978년 제공한 400만 달러 차관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자를 포함하면 총 520만 달러였습니다. 동구권 담당 과장이 폴란드의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산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보고였죠.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그들이 우리를 도운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없었다고. 6대 2보 전쟁 때도 경제개발 시기에도 폴란드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뭔가 다르다. 일반적인 외교회의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었죠.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다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에티오피아, 터키 같은 나라들까지도 한국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경제협력국장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우리를 도운 적이 없지 않느냐고. 그때 장관이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를 직접 도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더욱 집중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장관은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그것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동구권 담당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상환을 포기하자는 뜻이냐고. 장관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다. 기억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국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20만 달러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장관의 답변은 더욱 깊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장관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요2보 전쟁 때 16개국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그 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기술과 자본을 지원했다고. 그들이 조건을 달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의 침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다시 말했죠. 대부분은 순수한 선의였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읽으면서 점점 더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폴란드가 우리를 도운 적은 없지만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을 이제 폴란드에 전할 수 있다고. 동구권 담당 과장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냐고. 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입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이건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었다. 이건 철학이고 품격이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하자는 것이었죠. 경제협력국장이 물었습니다. 언론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장관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동구권 담당 과장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폴란드 측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고. 장관이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전하라고. 우리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폴란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만약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회의록을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이런 외교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들어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히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회의록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말.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라는 말이요. 당시 장관님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런 외교를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준호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국제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도울 수 있을 때 조용히 돕는 거죠. 저는 다시 회의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읽었죠. 폴란드가 우리를 도운 적은 없지만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을 이제 폴란드에 전할 수 있다는 부분.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다른 나라들에게서 받은 선의를 기억해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펜을 들어 그 문장들을 정확히 필사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들이라고 생각했죠. 이준호 과장님,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분 중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김민호 전 국장님이 계세요. 당시 동구권 담당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아마 만나주실 것 같습니다. 그분도 당시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은 나라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도운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에게서 받은 도움을 기억했고 그 마음을 폴란드에 전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외교구나. 힘의 논리도 경제적 계산도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외교였죠.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했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고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심지어 상대방에게도 조용히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빛은 그런 기억 위에 서 있구나. 도움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 같았죠. 일주일 전 제가 느꼈던 그 막연한 느낌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말 특별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나라, 그리고 받지 못한 이들의 아픔까지 기억하는 나라. 다음 날 이준호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김민호 전 국장님께서 만나주시겠대요.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세요? 물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에 있는 조용한 찻집입니다. 전통차 향기라는 곳인데 위치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의 결정을 직접 내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30년 전 그 조용한 회의실에서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겠다고 결정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 결정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알려줄까요? 저는 그 만남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을, 그들이 가진 철학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차 향기라는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경사진 돌계단을 올라가니 전통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찻집이 나타났죠.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간판, 한지로 만든 창문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녹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부는 전통 원목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바닥에는 한지가 깔려 있었죠. 창계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김민호 전 국장님이시죠?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와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파엘 노바크 교수님이시군요. 앉으세요. 김민호 전 국장님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오랜 외교관 경력이 느껴졌죠. 멀리서 오셨네요?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텐데요. 꼭 필요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1991년 폴란드 차관 탕감 결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결정을 직접 내리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민호 전 국장님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 그 일을 기억하는 외국인이 있다니 참 오래된 일이네요. 하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민호 전 국장님이 창밖 한옥 지붕들을 바라보며 회상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폴란드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1950년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서울은 완전한 폐허였고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김민호 전 국장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른 나라들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마셜 플랜은 물론이고 독일이 기술을 가르쳐 줬고 영국이 교육을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었나요? 정말 많았어요. 프랑스가 의료진을 보내줬고 네덜란드가 농업 기술을 전수해줬어요. 심지어 터키는 6.25 전쟁 때 군대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김민호 전 국장님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있어요. 자기들도 가난한데 우리나라 간호사들을 초청해서 의료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때 파견 나간 간호사들 월급을 에티오피아가 대신 줬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1991년 결정에 영향을 줬나요? 바로 그겁니다. 1991년 폴란드를 보면서 우리 과거가 겹쳐 보였어요.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그 혼란과 어려움을 우리가 모를 리 없었죠. 김민호 전 국장님이 차를 다시 따르며 말했습니다. 회의 때 장관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하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도와준 나라들이 조건을 달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한국을 도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김민호 전 국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겠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받은 선의를 다른 곳에 전하는 거죠. 김민호 전 국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당시 회의 때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은 나라다.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세계에 돌려줄 때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펜을 들어 그 말을 정확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분위기는 어땠나요? 김민호 전 국장님이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랐어요. 520만 달러를 그냥 포기한다니.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그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는 생각. 김민호 전 국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경제협력국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예산상 손실이 라고 시작하려는데 장관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아무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게 또 있어요. 무엇인가요?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감사나 보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발표하지 않으신 건가요? 네. 생색내려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김민호 전 국장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폴란드 측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처음엔 믿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라고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당시 다른 참석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모두 공감했어요.
특히 경제협력국장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진짜 외교다.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외교라고. 김민호 전 국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울컥했어요.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결정이었어요. 손익을 따지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내린 결정. 저는 펜을 놓고 김민호 전 국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민호 전 국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믿어요.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요?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선의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겁니다. 김민호 전 국장님이 창밖 북촌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전하는 것. 그게 한국 외교의 기본 철학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김민호 전 국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아프리카 원조도 동남아시아 지원도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베트남 전쟁 후 베트남 재건을 도왔고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했어요. 최근엔 아프리카 여러 나라도 돕고 있고요. 모두 우리가 받았던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김민호 전 국장님이 차를 마저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조용히 한다는 거예요. 왜 조용히 해야 하나요? 진정한 도움은 보답을 바라지 않거든요. 생색을 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순수한 선의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받은 걸 기억하는 나라죠.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고요. 대화가 끝날 무렵 김민호 전 국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힘의 논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과 선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큰 힘이 돼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그 진심이 인정받을 날이 올까요? 김민호 전 국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 겁니다. 반드시요.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찻집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품격으로 외교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조용히 전하는 나라였죠. 그런 선택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거라는 김민호 전 국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한 외교의 모습을 보았다. 계산하지 않고 기억하는 외교,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돕는 외교, 그리고 그런 선의가 결국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외교.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에서 신뢰받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품격 있게 하는 나라였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은 나라다. 그들의 선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외교란 무엇인지, 품격 있는 나라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김민호 전 국장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언젠가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 대한민국.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김민호 전 국장님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은 나라,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귀국 후 첫 주말, 저는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뉴스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폴란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442억 달러 방산 계약 체결.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442억 달러라고? 앵커가 계속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포함한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으로 폴란드군 현대화의 핵심 사업입니다.
화면에는 한국과 폴란드 국방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역사적 합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죠. 30년 전 조용히 탕감해준 그 520만 달러, 이게 442억 달러로 돌아온 건가?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오시 블라슈차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뢰, 바로 그거다. 한국 국방장관도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30년 넘게 쌓아온 양국 간 신뢰와 우정의 결실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기억은 이어졌구나. 김민호 전 국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교수 토마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마시, 어제 뉴스 봤나? 무슨 뉴스? 한국과 우리나라 방산 계약 말이야. 442억 달러래. 아,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 역사상 최대 규모라던데. 토마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토마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라파엘, 한국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 특히 국제 계약에서는 더욱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 기술 이전 약속, 유지보수 지원, 부품 공급. 모든 걸 철저하게 지켜.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라. 저는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나? 터키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봐. 한국에서 무기를 사온 나라들은 모두 만족해하고 있어. 심지어 기술까지 이전해주거든. 경쟁국들은 어때? 미국이나 독일은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프랑스는 가격이 비싸고 러시아는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 하지만 한국은 달라. 정말 파트너처럼 대해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그 조용한 결정이 이런 신뢰로 이어진 거구나. 오후에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이번 계약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죠. 다행히 국방부 대변인 안제이 코발스키 중령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에서 안제이 중령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중령님, 이번 한국과의 계약이 화제네요. 네, 우리 군 현대화의 핵심 사업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제이 중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신뢰요? 우리는 한국을 믿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준 나라거든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1991년 1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우리나라에 조건 없는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저는 놀라서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일을 알고 계시는군요? 물론이죠. 우리 국방부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국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사례로 말이에요. 안제이 중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엔 큰 관심을 못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더 커졌어요. 한국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도운 나라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번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준 건가요?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거든요. 30년, 40년 쓸 장비예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해요. 중령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좋은 제안을 했어요. 독일, 미국, 프랑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그들은 진짜 오래된 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요? 네. 이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폴란드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기술 이전도 흔쾌히 약속했고 공동 생산도 제안했어요. 안제이 중령이 서류를 펼치며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폴란드 방산업체와의 협력, 기술자 교육, 연구개발 공동 참여까지 약속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나요? 독일은 기술 이전에 제한을 뒀고 미국은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프랑스는 납기가 불안정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조건에서 최선을 제시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확실하고 기술 지원도 완벽해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1991년 차관 탕감건이 실제로 결정 과정에서 거론됐나요? 안제이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고위급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준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나요? 국방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그들이 보여준 선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때다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선의가 30년 후에 이렇게 돌아온 거군요. 맞아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거죠. 안제이 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계약 규모를 보면 놀라워요. 30년 전 한국이 포기한 520만 달러와 비교하면 8,500배가 넘어요.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때 보여준 진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안제이 중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라파엘 교수님, 이런 사례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힘의 논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과 선의도 실제로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한국의 외교 방식이 특별하다고 보시나요? 특별하죠. 대부분 나라들은 당장의 이익을 계산하는데 한국은 달라요.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전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991년 한국의 조용한 결정이 2023년 442억 달러의 계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30년 전 520만 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8,500배가 넘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 셈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다.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전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진심이 30년 후 거대한 신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진짜 외교가 뭔지 알 것 같아. 무슨 뜻이야? 힘으로 하는 외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외교 말이야. 한국이 그런 외교를 하는 나라야. 아내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91년의 조용한 결정, 김민호 전 국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의 442억 달러 계약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 30년 전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다니. 그게 바로 신뢰의 힘이야. 조용한 선의는 결국 큰 결실이 되는 거야.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하다기보다는 받은 걸 잊지 않는 나라야. 그리고 그 기억을 실천으로 옮기는 나라고.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았고 세계는 그 진심을 기억했다. 30년 전 520만 달러의 선의가 442억 달러의 신뢰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외교의 힘이다. 이 이야기를 학술 논문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닌 진심과 품격으로 하는 외교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였으니까요. 김민호 전 국장님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30년이 걸렸지만 그 진심이 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나라였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조용히 하는 나라였죠. 30년 전 조용한 결정이 오늘의 큰 결실이 되었습니다. 신뢰는 정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로 돌아왔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 대한민국. 그 선택이 30년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신뢰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논문을 작성했죠. 제목은 조용한 외교의 힘, 한국의 폴란드 채무 탕감 사례 연구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형성의 철학적 근거와 장기적 효과를 분석한 학술 연구였죠. 30년 전 한국의 결정이 어떻게 오늘날의 신뢰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관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논문 초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힘의 논리를 넘어선다. 1991년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보여준 조건 없는 선의는 30년 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뢰 관계로 결실을 맺었다.
이는 품격 있는 외교가 갖는 지속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논문을 완성하고 나서 저는 유럽 최고 권위의 국제관계 학술지인 유럽 외교연구에 투고했습니다. 한 달 후 편집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죠. 라파엘 교수님, 논문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호 특집으로 게재하겠습니다. 편집장이 특별히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 연구는 처음 봤어요. 외교계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한국 대사관이었죠. 라파엘 교수님, 저는 주폴란드 한국 대사관의 김영호 대사입니다. 네, 대사님.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논문이 세계에 한국의 진심을 알렸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과찬입니다, 대사님. 아닙니다. 교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 외교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며칠 후에는 폴란드 외교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죠. 라펠 노바크 교수의 연구는 폴란드 한국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 성과다.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논문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나라 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제안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외교 포럼이었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주최하는 권위 있는 학술 대회였습니다. 라파엘 교수님, 올해 포럼의 주제가 신뢰와 인간적 가치 기반 외교입니다.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대강당에는 30개국에서 온 외교관과 학자들이 모여 있었죠. 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 나라가 조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기로 한 결정을 말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은 언론에 발표되지도 않았고 정치적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그 조용한 선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1991년 회의록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외교관이었죠. 교수님, 그런 외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국제관계는 결국 힘의 게임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국제관계는 힘의 게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진정성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교는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상적이라고요? 442억 달러 계약이 이상적인 결과인가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한국의 선택이 옳았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실용적인 외교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외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받지 못했던 고통을 기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받지 못했던 아픔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도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폴란드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느꼈어요.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긴 박수였죠. 연설이 끝난 후 한국 참석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외교부에서 일하는 박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연설을 들으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지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교수님 연구를 보니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겠어요. 한국 분들은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세계에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교수님이 그 의미를 찾아주셨어요. 학술대회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죠. 한 달 전 이곳에서 내려다본 것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빛들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다. 기억의 빛이었다. 받은 도움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 그것이 이 도시를 빛나게 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민호 전 국장님이었죠. 교수님, 연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용한 외교가 세상에 알려져서 기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다. 그들의 선택은 30년 후 거대한 신뢰로 돌아왔다. 이것이 품격의 외교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바르샤바로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죠. 저는 한 나라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힘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외교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교가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빛들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조용히 갚은 나라의 빛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정한 외교의 품격 말입니다. 그것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라 받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논문 발표와 서울국제회의를 마치고 나니 저는 더 깊은 성찰에 빠졌죠. 매일 저녁 서재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을 실감했죠. 특히 김민호 전 국장님과의 마지막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었죠. 국장님, 내일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그렇군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민호 전 국장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걸 기억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받은 걸 기억했을 뿐이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얼마나 깊은지요. 한국에서 만났던 다른 사람들도 생각났습니다. 이준호 과장님의 따뜻한 배려, 안내해준 택시기사의 친절함, 길에서 마주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질서의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문화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논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써야겠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외교의 힘 대한민국이 보여준 품격. 이것은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책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외교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책 집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파엘, 너는 이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3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해온 제가 믿어왔던 모든 이론들이 흔들렸습니다. 힘의 균형, 세력 다툼,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이 국제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이론을 뛰어넘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겠다는 결정, 그것을 조용히 하겠다는 품격, 그리고 30년 후 그것이 거대한 신뢰로 돌아온 결과, 이것은 어떤 국제관계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회의록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 김민호 전 국장님과의 대화에서 느낀 감동, 442억 달러, 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의 놀라움,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특히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의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다. 기억의 빛이었다. 받은 도움을 기억하는 빛,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의 빛. 그것이 서울을 빛나게 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한 나라를 만났고 그 나라에게 배웠다.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신뢰는 그렇게 쌓여간다는 것을.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나에게 품격이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의 학자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죠. 책 출간 후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만 10만 부가 팔렸고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되어 전 유럽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서평은 독일의 한 외교관이 쓴 것이었습니다. 라파엘 노바크 교수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이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조용한 외교는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품격의 교과서다. 프랑스 외교부에서도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품격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 한국의 사례는 모든 외교관이 연구해야 할 모델이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제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 저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 책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한국에 다녀온 후 당신이 많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데? 더 따뜻해졌어. 그리고 뭔가 확신에 찬 것 같아.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변해 있었죠. 한국에서 진짜 외교가 뭔지 배웠어. 힘으로 하는 외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외교 말이야. 그게 뭐가 다른 건데? 힘으로 하는 외교는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외교는 상대와 함께 성장하려고 해.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외교를 하는 나라야.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거고. 그날 밤 서재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 여행이 끝난 지 정확히 6개월이 됐다. 하지만 그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철학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겨라. 조용히 품격 있게. 이것이 한국이 보여준 외교의 본질이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다. 일기를 쓰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받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적 없는 은혜라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기억했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힘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아니라 품격으로 기억되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그 밤이 살아있었죠. 한강을 따라 반짝이던 수만 개의 불빛들, 그 빛들이 품고 있던 따뜻한 기억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빛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서울이었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의 관점을 바꿨다. 외교에 대한 관점, 국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점까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나는 그런 나라를 만났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품격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눈물 속에서 외교의 진짜 모습을 봤다. 이 나라는 신뢰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놓았다. 그날 밤 저는 가장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 진정한 외교의 품격에 대한 깨달음을 품고서 말입니다. 책이 출간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크게 변했죠. 조용한 외교의 힘 대한민국이 보여준 품격은 전 세계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단순한 베스트셀러를 넘어 외교계의 필독서가 됐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각국 외교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신입 외교관 교육 과정에
제 책을 필수 교재로 지정했습니다. 독일 외교 아카데미는 한국형 외교를 별도 과목으로 개설했죠. 미국 국무부에서도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외교의 장기적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폴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외교부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 폴란드도 조용한 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방식을 따라 조용히 돕기로 한 거죠.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철학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폴란드 대통령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파엘 교수님,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책이 우리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통령 각하.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외교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니 답이 간단하더군요. 두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외교 자산이에요.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힘으로 압박하는 외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외교로요. 대통령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킬 예정이에요. 정말 역사적인 일이네요. 30년 전 그 조용한 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다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경제적 성과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요? 품격 때문이에요. 한국은 품격으로 외교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이 실현됐습니다. 바르샤바 시내는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로 가득했죠. 두 나라 국민들의 환영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국빈 만찬에 초청받았습니다. 폴란드 한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인정받은 것이죠.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내린 작은 결정이 오늘의 큰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폴란드 대통령도 답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만찬이 끝난 후 한국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라파엘 교수님이시죠? 당신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네요. 제가 한 일은 사실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찾아낸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한국 외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대통령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외교부 고문으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용한 외교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함께 하시죠.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학자로 남고 싶습니다. 대신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한국형 외교에 대해 이야기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UN 본부에서 열린 것이었습니다. 193개 회원국 외교관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외교는 강요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강국입니다. 청중 중 한 아프리카 외교관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진심이어야 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해요. 또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교는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이상적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442억 달러가 이상적인 결과인가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진심이 가장 현실적인 외교라는 것을요. 강연을 마치며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기억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은 나라, 그것을 조용히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죠. 간견이 끝난 후 한국 유엔 대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한국 하면 경제성장, K-팝, 반도체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품격을 떠올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김민호 전 국장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북촌의 그 찻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죠. 국장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교수님 책 덕분에 우리나라가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진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이 알려진 거죠. 김민호 전 국장님이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어떠세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국장님이 잠시 멈춘 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의 조용한 외교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외교를 계속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그게 우리다운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야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의 진짜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들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빛이었고 품격의 빛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빛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서울이었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저는 마지막 성찰을 했습니다. 나는 한 나라를 만났고 그 나라에게 배웠다.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신뢰는 그렇게 쌓여간다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을, 받은 적 없는 은혜라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선택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그 이름을 되뇌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제게 단순한 국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품격의 동의어였고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나의 한국 이야기가 끝난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품격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힘으로 기억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억되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다. 나는 외교를 강의해왔지만 한국에서 외교의 본질을 배웠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신뢰와 동의어다. 펜을 놓으며 저는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조용한 도움은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신뢰로, 우정으로, 그리고 영원한 품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바르샤바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이 제게 준 교훈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받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그 모든 것을 조용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외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도시의 빛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상이 기억해야 할 나라,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은 나라, 대한민국의 빛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